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 오늘은 정면 스포츠 황준호 기자의 국제 시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실시간 검색에서 김연아 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2014년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네.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던 그 러시아의 서트니코바 선수가 예. 금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 그 러시아 언론 DNI가 최근에 세계 반도핑 기구의 러시아 금지 약물 복용 의심 선수 명단을 공개하면서 예. 그 서트니코바의 소변 샘플에 예. 훼손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트니코바는 좀 아닌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트니코바 선수는 뭐 일단 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예.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약물에 만약에 도핑 테스트 이게 나온다 그러면 금메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러시아의 금지 약물 복용 의혹 선수 예. 28명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서트니코바 선수가 여기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다만 그 조작 흔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대신에 금메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서트니코바 선수가 그 한국 팬들에게는 또 계속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개인의 어떤 욕심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 한 기자님 당구 치세요? 박 기자님? 네, 저는 친구하고 주로 뭐 쉬는 날에 가끔 당구장에 가곤 합니다. 당구 얼마 정도 치세요? 대한민국 평균 남자처럼 100 정도 치는 것 같아요. 100 정도. 요즘 네. 그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당구가 사실 그 귀족 스포츠였는데요. 네. 그 순정 황제도 당구를 즐겼다는 문헌도 있고 또 사고 기준으로 150 정도를 쳤다고 하는데요. 네. 또 요즘에는 클럽을 방불케 하는 그 포켓볼 당구장도 생기면서 예. 당구가 그 남녀노소가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당구장이 한 몇 곳이 됩니까? 네, 그 당구장이 전국에 22,6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하루 평균의 당구장 이용객은 또 1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예. 당구장 이용료가 10분에 1,8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요. 네. 중장년층에게도 부담 없는 가격이고 또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진짜 맛있는 건데, 그죠? 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또 누구나 그걸 먹어봤을 것 같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구를 못 칩니다. 배워보질 않아서. 왜냐하면 저들 때는 당구 치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다행히 네. 요즘에 또 당구장이 금연화도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청소년들도 당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부서도 생기면서 또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볼륨 댄스처럼 당구도 요즘 이렇게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모양이죠, 이제? 네, 사실 당구가 1909년에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네. 또 100년 가까이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네. 2005년에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러 종목 중에 쓰리 쿠션에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예. 최성원 선수가 2014년에 국내 최초로 세계 쓰리 쿠션 선수권을 제패했고요. 그렇죠. 또 24살 김행직 선수가 올해 준우승을 거두면서 당구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스카우트해 나가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른바 황사머니를 앞세워서 네. 세계적인 선수들과 그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선수까지 쓸어담고 있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 알아을리의 중앙수비 권경원 선수가 네. 중국 텐진 취안젠으로 이적했는데요. 네. 이적료가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한국 선수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얼마입니까? 무려 133억 원에 달하고요. 매년입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 동안입니까? 네, 일단 이적료, 그러니까 팀의 원소속팀에 지불하는 금액이 133억이고요. 또 연봉은 36억 원에 달하고 야. 또 5년 계약을 맺었으니까 총액을 합쳐보면 무려 18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데렐라 같은 선수 같은데요. 잘 들어보지 못한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공경원 선수는 국내 축구팬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인데요. 네. 그 2013년에 K리그 전북에 입단했는데 네. 또 후보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 아랍에미리트 전 기간 중에 네. 그 연습 경기에서 맹활약해서 네. 그 36억 원에 그 알 아흘리로 이적했고요. 예. 그 이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기여하면서 주가를 높이면서 또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런 인생 역전하는 뭐 많은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황준호 기자의 국제적 시선. 국제 한반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특유의 통찰. 자, 이제 이 복잡한 국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프리랜서 언론인이죠. 황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저하고 예. 처음 만나 뵙는 건 아니죠. 그죠? 아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우리 국제 정세 한번 흐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보자면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와 양극화 흐름 이거는 예. 뭐 계속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각 나라들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 테러리즘의 준동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겠고 또 이민자 반대로 상징되는 극우 포퓰리즘의 파고 이거는 네.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그죠? 이 지금 예. 뭐 당선되기 전에도 상당한 지금 뭐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대결도 예. 불사하면서 예.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 우선 예. 이걸 꼽을 수 있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 트럼프는 친러시아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네. 미국과 러시아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네. 뭐 중동 문제라든지 특히 시리아 내전 같은 이슈에서 러시아하고 어떤 타협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또 당장 급하게는 하지 않겠지만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조금 더 지우려는 그런 압력 네. 이걸 넣기 위해서 네. 서서히 정치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지금 중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2017년에는 중국이 19차 공산당 대회가 있고요. 예. 시진핑 지금 현 주석이 정권을 연장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국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마음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뭐 통상 분야에서 줄다리기가 있을 거다. 네, 이 네. 정도 예상만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초에 트럼프가 대만 차잉이원 총통하고 미국 정상급 인사로는 예. 37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네. 미중 관계의 근본인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 있는 거 하나다. 네. 이 원칙마저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이제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워싱턴 DC에서 보면 미국은 늘 대만을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지렛대, 레버리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공격적으로 모양이죠.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여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미국 쪽에 편을 든다 그러면 러시아도 상당히 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석유 기업 엑소모빌의 CEO를 했던 틸러슨. 렉스 틸러슨 예. 이 사람을 외교총사령탑 국무장관에 지금 지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은 전무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람인데 네.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명을 강행한 이 틸러슨을 내세워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우선 꼽는 것은 중동 문제에서의 두 나라의 협력입니다. 영국에서 발행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전망 기사에서 트럼프가 취임 100일 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테러 단체에 대한 합동 공격을 하기로 합의할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파이낸셜 타임스 내용은 일부가 이제 뉴스로 영어로 표현하면 리킹인데 예. 미국 쪽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걸로 사실로 확인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력은 불가피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리킹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할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테러 단체는 아무래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 이슬람 국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리아 내에서도 아사드 현 정권을 지원해가지고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한 러시아 그리고 중동 분쟁 해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되는 트럼프 이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자기네 쪽하고 각각 가까운 그 내전 당사자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어떤 형식적인 휴전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그 국제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최근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파키스탄하고의 어떤 연대를 강화하는 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이 에너지 공급 문제, 안정적인 공급 문제를 러시아와 미국이 상당히 옥죄일 수가 있다. 중동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취임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여기까지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해보고 이 대선이나 총선 같은 이제 굵직한 정치 일정이 있는 나라 프랑스도 총선이 있나요? 프랑스는 있나요? 대선이 4월에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있는 독일 총선 이 두 나라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치 일정입니다. 그냥 뭐 서방의 큰 나라들이니까 관심이 있다 이게 아니라 작년에 영국의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라든지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 여기에서 확인된 극우파 포퓰리즘 이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위력을 보일까 이 점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거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정치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지 소로스가 한국경제신문인가요? 거기에다 기관 내용을 보니까 이 유럽 공동체 EU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조지 소로스가 했더라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프랑스 대선이나 독일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득표자가 뭐 1등과 2등이 없는 결선 투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집권 여당 중도 좌파 사회당이 정권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회당 후보는 아무래도 1차 투표에서 3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우파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후보하고 극우파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가 5월에 열리는 결선 투표 2차 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쪽에다가 표를 몰아주면서 프랑스와 피용이 대통령에 당선될 거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프랑스의 우파 공화당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후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극우파라고 불리는 국민정선의 르펜 후보 서로 어떤 뭐 선거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한 기자께서 좀 아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프랑스와 피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장주의 계획이나 이런 데 좀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양이죠. 그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르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 탈퇴 그리고 프랑화로 돌아가겠다. 유럽연합 탈퇴는 모르겠지만 그 프랑화로 통화를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은 유럽의 붕괴가 사실상 프랑스 대선이나 독일 총선으로 인해서 구체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국제부에 계시니까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유로화라든지 또는 달러화 또는 금값 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무역전쟁 이런 것들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독일은 메르켈 현 총리가 이제 사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메르켈이 사선에 만약에 성공하고 임기를 채운다면 헬무트 콜 전 총리의 16년 최장 재임 기록하고 동률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선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메르켈의 관대한 이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또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의 약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베를린 테러 이런 것들로 현재 김인년 정부 그러니까 메르켈 정부의 의석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쨌든 메르켈은 서구 자유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위상으로 총리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유엔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유엔을 굉장히 무시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한 포르투갈 출신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9대 유엔 사무총장이 아직까지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엔과의 미국과의 갈등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유엔의 다자주의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어느 정도 동등한 위상을 줘야 된다라는 다자주의하고는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191님이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너무 힘든 대한민국이 점점 미워지네요. 생계유지 때문에 촛불 집회도 나갈 수 없는 서민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저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는 겁니다. 사실 크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분들, 대권을 꿈꾸는 분들, 바로 이런 서민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